정확한 대선 예측을 위해 돗자리를 깔았습니다. 돗자리 시즌2 오마이뉴스 정치부의 곽우신 기자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월 29일이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영입인재 1호로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교 조교수가 영입이 되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직접 나서서 3고 초려 끝에 모셔왔다고 했죠. 반면에 국민의힘 김종인 전 위원장 없이 일단 선대위를 출범하면서 첫 선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윤석열 후보의 첫 공약이나 다름없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50조 원 손실보상제를 받겠다 이렇게 나서면서 일종의 역공을 취했는데요. 그 이전까지 이 50조 원의 손실보상이냐 아니면 일종의 기본소득이자 보편적 재난지원금이냐 이걸 두고 양측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원래 약속을 한 발짝 접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받겠다는 식으로 나서면서 이슈가 좀 됐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 일정을 관련해가지고 윤석 대표가 혹시 패싱당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다시 나오면서 당대표 패싱 논란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이었죠. 이준석 대표 밤에 초선 의원들과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음주 상태로 추정되는데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 페이스북 게시글의 해석을 두고 여야의 미묘한 신경전들도 벌어졌죠. 과연 야당이 이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월요일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 사실 큰 이슈가 특별히 없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여야에 하나씩 큰 굵직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이 불구속 기소였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시와 관련 여건이 무슨 큰 관계가 있나 싶지만 성남시는 이재명 후보가 시장직을 역임을 했었던 자리였고 은수미 성남시장의 이번 이슈가 실제로 이재명 후보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지켜봐야 혹시나 이 이슈가 확대될지 아니면 이대로 끝날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의 상당한 갈등 국면을 빚었는데요. 바로 특검법 때문이었죠. 이재명 후보가 분명히 조건 없는 특검을 약속을 했지만 디테일에 있어서는 여전히 여야의 이견 차이가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에 국한시켜서 그것도 자신들의 입김이 많이 닿는 특검을 임명하고 싶은 야당. 반면에 이재명 후보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여권의 입김이 닿는 특검을 만들고 싶어하는 여당. 이 여야의 갈등이 결국 특검법을 좌초시켰는데요. 앞으로 이 특검이 상설특검으로 갈지 아니면 별도의 특검법으로 갈지도 하나의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였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자맹인 듯 자맹 아닌 자맹, 소위 공개 자맹이라고 하는 이상한 종류의 자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요일입니다. 민주당이 당원 게시판을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원 게시판을 중단한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타이밍에 당원 게시판을 다시 닫는다. 지금 여전히 민주당 안에서 지난 경선의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는 일종의 방증이 되겠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를 여전히 지지하는 이들과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이들 사이에 감정싸움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게시판을 일시적으로 폐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호재도 없지 않아 있었죠. 원래 윤석열 후보 측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고 보도가 나왔었는데 MBC PD 출신 김영희 전 PD, 윤석열 캠프가 아니라 이재명 캠프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영입 발표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역시 송영길 대표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연락이 두절된 채로 당직자들과 관계자들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전화기를 꺼놓고 장제원 의원이 있는 부산 439 사무실을 기습 방문했습니다. 이 일정, 기존의 일정들을 모두 취소하고 자기만의 지역 일정을 새로 짠 건데요. 이 과정에서 당대표실, 자신이 직할로 데리고 있는 측근들만 데리고 이동을 했죠. 그리고 왜 하필 장제원 의원이었을까? 바로 11월 30일에 장제원 의원이 법사위 과정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비판적인 스탠스를 보였던 그 지역구 의원의 사무실로 당대표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찾아간다? 분명히 뭔가 없지 않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날 또 윤석열 후보의 주 52시간제 철폐 발언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처럼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다소 비상식적일 수 있는 제도는 철폐를 고려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말이 크게 논란이 되면서 과거 주 120시간 발언이 겹치게 되었죠. 윤석열 후보의 반노동적인 이 사고관을 다시 드러내는 거 아니냐, 이 정책이 너무나도 노동적으로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이재명 후보의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35.5대 34.6%로 근소하지만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네, 12월 2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한 발 더 나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본인이 사과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가장 낮은 자세로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이 반대하면 기본소득도 추진하지 않겠다. 본인의 시그니처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역시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조금 물러설 수도 있겠다라는 여지를 보이면서 이재명 후보 추격자로서 조금 더 중도 공략적인 발언들을 연일 내어놓았습니다. 한편 이날 윤석열 후보는 현장 행보를 보였죠. 네, 안양시에서 발생했던 이 노동자 관련 롤러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을 찾아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서 관련 발언이 이게 기업이나 이 사고 관련 환경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실수가 사고를 초래했다. 마치 노동자 개인이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이 역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을 돌린다? 한 번 더 주 120시간, 주 52시간 최저임금에 이어서 또 한 번 윤석열 후보의 반노동적 언행으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또 이날 이준석 대표 제주도로 갔는데요. 제주도에서 하도 기자들이 많이 따라다니니까 간단한 티타임을 열고 짧게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소위 윤핵관들이 문제다. 이 파리떼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지적을 하게 되면서 내부의 파열음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또 윤석열 후보의 장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이 통장 증명 위조건에 대해서 강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과연 법정에서 어떤 결판이 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2월 3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논란을 빚었던 민주당 영입인재 1호 조동영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결국 스스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관련 논란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이것이 과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지켜야 될 이슈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고 이 사의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슈인지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일단 상임선대위원장 본인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메타버스 전북으로 향했습니다. 전북은 호남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소외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면서 전북 표심 끌어안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죠. 그리고 금요일 밤부터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극단으로 치달았던 갈등이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울산, 김기현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울산에서 이 당 지도부들이 함께 만나면서 윤석열 후보와 함께 회동을 가졌습니다. 술에 거나하게 취한 이 사람들 함께 어깨동무도 하고 구호도 외치면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는데요. 윤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갈등이 봉합되면서 하나의 깜짝 발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 논란을 오랫동안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오겠다 발표가 된 것이죠. 이렇게 국민의힘의 선대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이나믹한 과정을 거치면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마무리가 되는 모양새였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손준성 검사의 두 번째 영장이 또다시 기각이 됐고요. 공수처의 관련 수사들, 특히 윤석열 후보에 영향을 미칠 고발사주 의혹 관련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진 공수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히 높고 의혹만 앞서고 수사력은 뒤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 기소되었는데요. 과연 이 건 역시 권오수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후보의 본부장 이슈로까지 같이 엮일 것인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슈들 중 한 주의 지지율에 영향을 어떻게 미쳤고 또 앞으로 미칠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이슈를 정리해드린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돗자리 시즌2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 이슈의 핵심을 잘 끄집어내는 저희 윤핵관이 화제인데 저희는 이핵관, 이슈의 핵심을 잘 꼬집어내시는 이핵관 열린민주당 김성애 대변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좀 이 호칭이 불편하시거나 하진 않으시죠? 아니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들이 만들어준 용어인데 워낙 이 윤핵관 유명하다 보니까요. 원래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공식 질문이 있는데 이거를 먼저 좀 여쭤보려고 해요. 네. 내년 3월 9일 대선 어느 후보가 몇 %포인트 차 정도로 이길 거라 생각하시나요? 이걸 공식 질문이라고? 이게 공식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희가 그걸 맞추는 분은 이게 흑역사가 될 수도 있지만 예. 나중에 이제 성지가 돼가지고 다들 성지순례하러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지금 이제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뭐 현재 스코어대로 하면 이재명 후보가 한 47% 포인트 정도 받아서 이겨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격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격차는 뭐 3% 이상은 안 낼 거라고. 3%를 넘어가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 47에서 많이 하면 44 정도 네. 더 붙을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굉장히 적은 포인트 차이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뭐 양쪽이 굉장히 치열하게 붙고 있고 지금 뭐 이번 주만 해도 이슈가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슈들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서 그 이상은 못 맞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대 44 정도로 보셨습니다. 한번 이것도 저희 과연 내년 3월 9일에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네, 일단 그 12월 그럼 첫 주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를 해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 5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05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실 수 있고요. 조사 결과 윤석열 후보가 44%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37.5%, 안철수 3.8%, 심상정 3.2%로 이렇게 나왔고요. 추세를 보면 저희가 지난주에도 격차가 다소 줄어든 모습이었는데 이 격차가 조금 더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간 총합으로 봤을 때 오차범위 밖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여론조사와 비교를 해봤을 때 추세상은 비슷한데 격차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디테일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자, 이 결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 회사마다 워낙 달라서 저희가 로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이제 이 경우에는 지금 보면 표집에서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됐어요. 보면 남성의 표심이 많이 실렸고 그 다음에 서울도 좀 과표집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서울이랑 남성이 과표집되면 이재명 후보에겐 무조건 불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좀 반영됐다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추세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후보가 치고 올라간 모멘텀을 못 만들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7% 차이냐 6% 차이냐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진 않아요. 어디에서 3이 나오고 어디서 7이 나오냐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주보다 나았냐 이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비해서 달라진 게 있느냐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선대위 구성이 치고 올라간 모멘텀을 또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체 구간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다가 이제 중간에 팔짱 끼고 계시던 분들이 이준석, 윤석열 후보 간의 다툼의 결과를 보고 정해야지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또 안 움직이고 있고 근데 그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우열 관계는 어쨌든 조금 아직 선명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지고 있는 것이고 지고 있는데 성장의 모멘텀도 못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지금까지의 민주당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확실한 반등세로까지는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 준비운동 단계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지지율을 올리는 일이라기보다는 이재명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과정이었죠. 제가 뭐 고집을 세우는 사람 아닙니다. 공약 바꿀 수 있죠. 본인은 유연하다라고 설명했고 세대도 교체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조국의 강을 건넜다를 포함해서 내로남불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라고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월 첫 주 사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앞에 잠깐 소개시켜 드렸지만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나서 소위 컨벤션 효과라는 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이기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골든 크로스겠죠. 네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데드 크로스일 거예요. 이런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많이 좁혀지긴 네. 했는데요. 채널A 조사였죠. 자, 이 조사 보시고 혹시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이 채널A의 골든 크로스라고 할 수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윤석열 후보가 뚜렷한 하강세가 있고 이재명 후보가 뚜렷한 상승세가 있어서 어느 순간 만나고 다시 이제 지지율이 헤어져야 골든 크로스라고 할 수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이 소위 말하는 컨벤션 효과 혹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말실수나 이런 단점들이 자꾸 드러나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완만하게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건 맞는데 이재명 후보는 어느 결과에서도 사실 보면 잘 오르지 않아요. 윤석열 후보가 내려오면서 만난 상황으로 봐야 돼서 뭐 골든 크로스까지는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로 해볼 보겠죠. 수 있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좀 일방적인 우열 관계는 좀 깨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직 골든 크로스라고 명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네, 이렇게 전 보시는 뭐 거네요?
올해 안에는 안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아, 올해 안에는 지난주에 전재수 의원께서 나오셔가지고 올해 안에 골든프로스 이루어야 된다, 이루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반대 이야기를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런 꿈을 갖고 열심히 하셔야지 잘 안 될 것 같아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굉장히 이슈가 많았는데요. 이번 주 이슈, 이 지지율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한 주였을까요? 사실 앞에 있었던 모든 이슈들을 이 울산에서 다 집어삼켜서 그쵸.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라는 건 다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선대의 진영이 갖춰지는 것 보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 화수목 나와야 그 다음 주나 돼야 그러니까 최근의 전적이라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풀린 것도 저는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또 한편으로는 김종인,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에 지금 한 달째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 지지율 이미 많이 까먹어 놓은 상태라 기껏해 원상 회복인 거고 사실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는 모멘텀을 찾으려면 김종인의 선대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나와야 그림이 좀 보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여러 이슈들을 같이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더 일자별로 한번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월요일이었습니다. 11월 29일 같은 경우에는 일간조사에서 47.1 대 35.2로 상당히 좀 격차가 크게 나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월요일 날 요 이슈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좀 실제 지지율 격차하고 요거하고 이슈하고 좀 관련이 있었을까요? 뭐 양쪽이 약간 공방을 이루는 상태 정도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이날은 뭐 저는 비교적 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큰 이슈가 없이 지나가는 날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조금씩 좁혀지다가 가장 이제 격차가 두 번 줄었던 날이 12월 1일이었습니다. 41.7 대 38.2였는데요. 격차가 3.5%포인트이기 때문에 저희 조사가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8입니다. 3.6이거든요. 딱 거기 안에 들어오는 정도로 붙었던 날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사실 오차 범위 안까지 붙긴 했습니다. 일간 조사긴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뭐 전적으로 국민의힘이 자기들 점수를 깎아먹은 월화수였습니다. 예를 들어 김병준 위원장,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가 많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와서 국가의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의 절반 할애하고 그다음에 여자는 브로치다. 이런 바로 이제 그쵸, 조동현 위원장을 브로치에 비유한 것도 아마 본인 지금도 이해를 못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지? 딸 둘을 둔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니까요. 딸이 둘 있다고 갑자기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것도 놀라운 발상이긴 한데 이게 그것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남성인 내가 보호해야 될 여성이고 나는 여성을 보호하는 페미니스트다 막 이런 정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세대에서는 어쩔 수 없죠. 이건 김병준 교수를 욕할 문제는 아닙니다. 뭐 세대적인 문제가 아무래도 이분들이 한계가. 살아왔던 인생을 생각하면 이런 정도만 해도 선방하고 계시는 건데 문제는 이분이 선거에 입이 돼 버리니까 그렇죠. 20대가 보기엔 굉장히 불편한 얘기였고 권성동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본진을 가서 털고 거기에 대한 복수로 이준석 대표가 또 장제원 의원의 본진을 가서 털고 이런 당내 갈등이 완전히 표면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20대 여론은 여러 가지로 쪼개서 봐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뭐 하나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일단 남성 여성 쪼개지고요. 수도권과 지방 쪼개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졸 고졸 쪼개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게다가 여기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미취업들까지 포함하면 여론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같은 문제였겠죠.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검사를 하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네가 노동자로서 당당하게 가서 사업주한테 얘기해라. 이번 주 120시간 일하고 다음 주는 푹 쉬겠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검사 시절에 이게 됐거든요. 아 부장 이거 내 끝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기소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싸우고 밀어붙이고 깨지고 이런 과정 거치고 끝나고 나면 또 시원하게 가서 양주 한 잔 마시고 다 풀고 이제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노동자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니들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 왜 못해?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 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라는 게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나는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 최저임금 안 받고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인 걸 모르는 거죠. 그렇죠. 전혀 모르는 거죠. 임용된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거든요. 이런 것들이 빚어낸 이제 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20, 30대 청년층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층, 뭐 성별에 상관없이
전부 다 실망을 하면서 좀 돌아선 게 전 가장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최저임금은 원래 시장 가격보다 높게 설정을 하는 게 취지적으로 맞는 건데요. 그걸 조금 이해를 잘못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물론 게다가 본인, 이제 전국 평균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려면 서울을 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요. 이분들 말씀은 항상 지방은 좀 더 싸게 줘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포함되어 있어서 최저임금을 어떻게 정하는지의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는 게 그냥 그대로 들통이 나는 거죠. 네, 물론 뭐 국민의힘 캠프 측에서는 발언 전문을 공개를 하면서 좀 취지가 왜곡된 거다, 말을 좀 잘라서 보도된 거다 이렇게 해명은 했습니다. 물론 평가는 유권자들께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12월 1일 날까지 가장 많이 붙었다가 그 이후로 조금씩 살짝 벌어지긴 했는데 뭐 큰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시작했다가 조금 많이 좁힌 채로 마무리가 되면서 주간 총계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이준석 대표의 자맹 아닌 자맹,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이런저런 이야기들, 또 의견 그룹들끼리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가서 설득해야 된다, 아니다, 윤석 대표가 지금 빨리 돌아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의 분란이 실제로 당내 지지층 결집에 문제를 좀 초래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번 주 금토 상황을 봤기 때문에 금토 네. 상황을 포함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힘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룹들이 공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TK, PK를 중심으로 한 원래 보수 세력,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야 된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보수적 경제적 아젠다를 갖고 있는 그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다시 돌이켜서 보시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있는 기간 동안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을 1%도 못 올렸어요. 맨날 조금씩 등락 거듭했지만 결국 20% 초반에서 계속 유지하게 밖에 안 됐던 것을 끌어올린 게 이준석 대표인데, 이준석 대표의 등장으로 2030 남성들이 어쨌거나 지금 국민의힘으로 엄청 붙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TK, PK 그룹, 2030 남성을 중심으로 한 이준석의 그룹, 여기에다 이제 김종인 그룹이 합류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 그룹들이 있는데 이 세 그룹들은 사실은 굉장히 동상이몽이고 각각의 주제에 따라서 이합집산할 수 있지만 같이 한 물에서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윤석열 후보의 권력을 향한 집념이 이 세 그룹을 다 모이게 했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건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저만 해도 지난주 중반까지 관측할 때는 이렇게 세 그룹을 다 못 모을 것이다. 그리고 TK, PK를 중심으로 안전하게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세 개를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세 그룹 전부 다 이번에 민주당은 안 된다라는 베이스에서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삐걱될 겁니다. 삐걱되지만 이 세 그룹에 모여 있는 이상은 각자가 불만은 있겠지만 각자 그룹에서 여러 가지 불만들, 서로를 바라보는 설전들은 오고 가겠지만 가장 큰 틀에서 윤석열 후보, 여하튼 싸우는 건 내가 집권한 다음에 당신들끼리 하시고 일단 지금은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에 전체 세력이 복종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로서는 본인의 정치력을 제대로 입증한 이벤트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권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각자 그룹들끼리의 이견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당분간 잠잠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니요, 이견은 계속 표출되고 싸울 건데 그거를 집권이란 욕망으로 겨우겨우 억누르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저는 아슬아슬할 거라고 아슬아슬하게 생각해요. 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집권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력이 집권을 하면 이런 미래 비전을 그리겠다를 같이 공유해서 집권을 하는 게 아니고 각자 다른 불만이 있지만 그 모든 불만이 모여지는 건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고 민주당을 괴멸시켜야 된다라는데 그 주제 하나만 동의한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느 강도로도 아무것도 동의가 안 되는데 여하튼 서로 노정하고 있는 문제는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종인 표의 개혁이 성공하면 가장 먼저 사라질 사람들은 TK, PK의 다선 그룹입니다. 그럼 PK, TK 다선 그룹은 대통령이 누구로 바뀌는 것보다는 본인이 2024년에 한 번 더 국회의원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딪히는 국면으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그 모든 욕망을 지금 윤석열이라는 후보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위태위태하게 해도 어쨌든 이 산발이가 걸어갈 수만 있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건 뭐 대단한 전 정치력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어떻게 보면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른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출발은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은 높이 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뭐 어차피 이
디테일에 달리기 때문에 매 순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윤석열 후보 지지했던 청년 그룹이 이탈을 결심한 것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 패싱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스스로 밝혔고요. 또 지금 이수정 경기대 교수 영입한 거 관련해 가지고 소위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그룹들이 당내에서 상당히 좀 뭐 연판까지 돌려가면서 반대 시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요일, 토요일 이준석 대표가 결합하는 모양새가 다시 그려지면서 이를 과연 지지 그룹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것도 조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다 이제 오늘 신남성 연대라고 하던가요? 그 아주 극우적인 여러 가지 발언들 하시는 이분들이 이수정 교수 등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국민의당 당사 앞에 가서 농성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비서실장과 그 다음에 이 법률 부단장과 같이 나와서 의원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주장 다 이해하고 우리가 같이 말을 듣겠다라고 말까지 했어요. 이분들이 요즘 이제 유행하는 영화인 지옥의 화살촉 부대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까지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였다라는 것은 그래 그래도 이준석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라도 하겠지라는 생각과 기대를 사람들에게 하도록 만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커뮤니티가 대표하는 20, 30대의 비중을 고려했을 때는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서 그 레드오션을 치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다른 청년 그룹에서의 희망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워낙 이 이슈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다시 또 이야기할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 고발 사주 관련된 이슈 또 이 대장동 관련 이슈도 목요일 금요일 검찰발로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또 예를 들면 곽상도 전 의원의 영장 기각 같은 거가 이제 중요한 뭐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슈들이 사실 일단 지표상으로 봤을 땐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미친 건지 아닌지 좀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혹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 이준석 대표 관련 이슈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이슈가 상대적으로 좀 묻히는 건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어려워서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고관여층들, 특히 지금 이 대장동과 고발사주 이슈는 민주당 적극 지지층들 중에서 아주 고관여층으로 하여금 역시 민주당에 물러서 안 되겠구나라고 혀를 차는 정도의 그림을 만들었을 텐데 그러면 그게 지지율의 변화로 옮겨지느냐? 그 전환 오면 그래도 이재명을 찍죠. 하지만 현재 민주당에 실망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슈 자체는 지지율로 놓고 보면 별 큰 이슈가 못 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대략 한 70 정도는 누굴 찍을지 정한 상태잖아요. 안정한 30%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지지율에서 영향을 미치지 나머지 그룹들은 거의 고착화가 됐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현재 진행형이긴 하니까요.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마무리를 하기 전에 그래도 오셨으니까 이것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지금 통합 이야기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통합되면 시너지가 좀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통합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는 중이라서 통합 여부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시너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제안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열린민주당이 들어오면 지지율이 오르길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열린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이미 대부분의 경우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후보로 결정이 됐으니까. 열린민주당 당원들도 열린민주당은 지금 따로 이 대선 후보를 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두 당을 합친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만무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도층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문제로 저는 귀결이 될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2016년에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장이 1톤 트럭 뒤에 올라가서 스피커를 붙들고 여의도의 길거리를 다니면서 박근혜 탄핵을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여러 가지 뭐 정치적 고려라든지 그렇죠. 국민적 감정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시장의 박근혜 탄핵 주장을 들으면서 열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들은 민주당의 주요 지지자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에 대해서 염증과 불만을 갖고 있던 중도층들이 야, 저거 좀 다르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접근했던 시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재명이라면 정치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저는 주요 키워드는 결국 기득권 해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분골쇄신할 건지, 민주당이 정치를 어떻게 혁신하려고 하는지, 정치 혁신하는 그림 하에서 합당이 될 때 중도층들 중에서 일부라도
이재명은 다르게 하겠구나. 민주당이 진짜 바뀌려고 하는 모양이네. 아,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기득권을 포기했어? 그러면 내가 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치 혁신을 전제로 한 합당이라면 저는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열린민주당 지지자분들 중에서 저희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81.5%, 80%가 넘게 나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 어떻게 보면 이미 결집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재명 그렇죠. 후보 뭐 쪽.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개인에게 열린민주당이 합당 여부에 따라서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큰 중요한 주제가 아니고요. 열린민주당이 민주당을 괴롭혀서 민주당이 얼마나 혁신할 건지를 약속하게 만드는 것을 중도층이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할 건가. 여기에 저는 포인트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딜레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매운맛 민주당 혹은 좀 더 강성 진보층들의 니즈를 민주당이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는데 동시에 또 중도층 공략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의 스텝이 다른 쪽 스텝을 조금 발목 잡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 혁신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론 개혁을 하겠다, 검찰 개혁을 하겠다를 결정하는 거는 둘이 맨날 하고 있었던 얘기였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감동을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과연 양당의 통합이 잘 될지 또 된다면 그런 감동을 줄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슈들을 되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네. 이슈들 중에서 이건 이제 불이 꺼졌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의 지지율이나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이슈가 무엇이고 혹은 반대로 이거는 이제 불씨가 붙어가지고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이슈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꼽아보시고 간략하게 코멘트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불 꺼진 이슈는 대장동 김건희 고발 사주. 네. 이거는 뭐 여기에 무언가 기대를 걸고 선거를 준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결과가 예상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기대하고 선수들이 판을 짜서도 안 되고 지지자분들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지지율이 변동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남 점수 까먹기나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양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이슈는 관심 밖으로 나갔다라고 일단 보겠고요. 다음 주에 관심을 끌 것은 김종인이 어디에 선을 그을 것인지. 네. 여기까지가 우리 편이다라는 선을 긋는데 나름 기가 막힌 능력을 여태까지 보여 오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의 생각도 이미 낡았다고 봅니다. 이게 2012년 선거에는 먹히던 이야기였는지 모르겠지만 10년이 벌써 지나고 강산이 변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긋는 선이 어디가 될 것이고 민주당이 어떻게 선을 따로 그어서 그것을 상쇄해 갈 것인지 그리고 선대위 구성에서 어떤 멤버들이 들어가게 될 것인지 이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갖고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민주당이 조금 더 핀치에 몰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네요. 다음 주는. 다음 주에는 지금 당장 눈에 띄는 민주당의 이슈는 없어요. 민주당은 지금 한 2주 정도는 준비를 해서 대응적인 성격으로서 어떻게 선을 그을 건지에 대해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일주일 동안 본인의 공격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민주당이 어떻게 방어를 할지를 보는 것. 근데 여전히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재명 측의 반격은 조금 늦더라도 단단하게 준비해서 한 번에 제대로 해야 되는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김성현 대변인님의 예측이 맞을지 저희 나중에 한 번 또 기회가 되면은 또 모셔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항상 지켜보면 이렇게 짜증나는 일이 많은데 사실 그 안에는 우리의 인생을 정하는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나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를 잘 보시고 지지한 후보를 잘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돗자리 시즌2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